자, 국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이게 원래 이제 국세 기본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법률하고 섞여가지고 나오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 교수님들이 요거 출제하는 게 적당한 것이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너무 확장되지 않도록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매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얘가 빚이 많거든요. 그러면 뭐래요? 빚잔치를 하는 거지, 빚잔치. 그래서 빚잔치를 하면 그때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채권자들이 어떻게 돈을 나누어 가져야 되느냐라는 게 국세 우선권의 주제예요. 그러면 국세 기본법 말고 다른 법률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른 법률들하고 이게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섞여 있는 거 전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갑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국세만 체납한 게 아니에요. 보통 체납하는 애들은 다른 돈도 안 내요. 다른 돈도. 이게 순위가 있어.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죠? 내가 재산이 별로 없는데 돈은 써야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뭐부터 쓸까요? 자기 거부터 쓰죠. 자기 거부터. 자기 거 중에 뭐부터 써요? 보통 사람들. 보통 제일 우선순위가 애 교육비래. 1순위가 애 교육비. 가르쳐봐야 소용도 없는 거. 그렇죠? 다 쓸데없는 짓이죠. 저는 우리 애 교육비 그렇게 많이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 학교에서 그 3학년 되니까 무슨 영어를 수준별 학습을 방과 후를 하나 봐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반 그게 있는데 봄이 가장 낮은 단계고 중간에 여름 단계 뭐 이런 게 있나 봐. 저희 아들이 이제 여름이 됐어. 나는 진짜 갑자기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나는 봄 반을 원하는데 진짜 더 못했으면 좋겠는데 애가 창의력이 떨어질까봐 걱정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백지 상태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름반이래. 그래서 와이프는 또 걱정해. 너무 못하는 애들하고 무슨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또 선행학습을 안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수학 있잖아요. 수학. 초등학교 애들도 막 등수를 내. 그 사립초등학교 다니는 거지. 이해가 안 돼. 수학을 하는데 반에서 꼴찌예요. 진짜 꼴찌예요. 전 뿌듯합니다. 창의력이잖아요. 창의력. 꼴찌야. 진짜 꼴찌. 반에서 10문제 있으면 다 10문제 맞히는데 저희 아들은 한 6문제 정도 맞춥니다. 다 제 시간에 못 풉니다. 왜냐면 공식을 하나도 몰라요. 공식을 진짜 아무것도 초등학교도 다 공식이 있더라고. 근데 학원 다녀가지고 애들이 다 공식을 외워가지고 거기서 탁탁 대입하는데 저희 아들은 그 순간에 공식을 자기가 만들지언정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교육 철학이 맞다. 네. 저도 이제 세모에게 이런 거 하면 공식 거의 안 가르쳐 드리죠. 그냥 있는 대로 해라. 그림 그려서. 그게 정답이야. 그게. 차라리 낫다.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 하다가 자기 아들 교육비 먼저 쓰고 근데 더 또라이는 유흥비부터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써. 그리고 남의 돈 갚는 거야. 남의 돈. 그러다 이제 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을 하겠죠. 그때 이제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될 거냐를 배우는 건데요. 제일 먼저는 이걸 어떻게든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팔아야 될 거. 그러니까 어떠한 법에서도 마찬가지야. 팔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줘야 되겠죠. 뽀찌 비슷한 거지. 뭐 뽀찌 해도 되지 뭐. 그래서 그 경비 우선의 원칙이 있는 거야. 항상. 어떤 법률도 마찬가지야. 경비 우선의 원칙. 그래서 우리 국가가 어떤 재산을 매각하면 캠코라고 들어봤어요? 캠코? 자산관리공사 뭐 이런 데가 있어. 이런 데에서 수수료 받아가거든요. 그 수수료 먼저 떼는 거야.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나간다면 그 수수료 먼저 떼야지. 그 수수료 안 주면 사람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항상 수수료 나가는 거죠. 수수료 많이 줘요. 막 20% 이상 돼. 부실채권 받아내는 거 있죠? NPL이라고 하거든. 수수료가 23%야. 대부분 시장에서. 그래서 얘가 지금 1억 빚지고 있는데 누가 돈 받아들입니다 있죠? 그 정식 법률의 세계에서도 23% 수수료 줘. 특히 못 받는 돈을 받는 건 엄청난 일이죠? 23%나 주는 거지. 이거는 이제 재산이 있으니까 어쨌든 경비가 우선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채권자들이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민법의 대원칙은 뭐냐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에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 금액에 비례하여 평등하다 이거야. 먼저 빌려줬는지 나중에 빌려줬는지 따지지 않아요.
원래 다 평등한 거야. 그냥 누가 먼저 빌려줬는지 상관하지 않아. 그래서 얘가 채무자인데 1억인데 얘 둘이 있어. 둘이 지금 5천씩. 그렇죠? 1억의 빚이 있는데 얘 재산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1,000만 원 매각해서 둘이 갈라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3년 전에 빌려줬고 얘는 그저께 빌려줬어. 얘가 우선되지 않아. 고통은 3년 동안 더 받았지만 중요하지 않아. 그냥 5대5 반가이 하는 거야. 그게 채권자 평등의 원칙의 기본적인 룰이에요. 근데 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주장하다 보면 여러분이 채권자라고 생각해봐요. 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줘. 왜? 내가 빌려줘봐야 딴 놈이 또 빌리면 얘는 나는 채권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들잖아. 그 다음에 오는 애들한테 다 뺏길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담보권 제도를 두고 있어. 먼저 담보를 잡고 있으면 이 재산을 매각할 때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는 평등하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담보권 우선이 적용되는 거죠. 담보를 잡으면 되는 거야. 이 담보라는 게 부동산은 저당권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저당권. 동사는 질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은 저당권, 동사는 질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다 설정 일자가 있어. 담보를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설정하는 그 설정 일자가 있어. 그래서 담보권이 있으면 그 설정 일자별로 담보권자들끼리는 순서를 정하죠. 그런 담보권자의 재산에 충당하고도 남은 돈이 있으면 그때는 채권자 평등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담보권만 우선하기엔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원래 이제 전세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죠. 전세. 그럼 전세로 들어가면 보통은 확정일자를 받아.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확정일자 받는다는 얘기 들어봤죠? 확정일자도 우리 법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보권에 준하는 효력을 줘요. 그래서 확정일자 받으면 담보권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확정일자가 중요한 거야. 세입자로 살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죠. 어떻게 받는 거야? 동사무소 가서요. 계약서 제출하고 나 이제 전입신고하면 그날 확정일자 받는 거야. 내가 상가 보증금 있잖아요. 상가 보증금도 확정일자 받아. 어떻게 받아? 그럼 상가 보증 계약서 있죠? 그거 가지고 세무서 가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하면서 그 확인받으면 그게 확정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거나 혹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이건 담보권에 준하는 효력이 돼. 담보권 설정 일자랑 확정일자를 비교하시면 되는 것이. 근데 이런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보증금들이 있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원룸 같은 데 사시면 확정일자 안 받는 사람들 있지. 고시원 같은 데 살면 확정일자 안 받을 수 있죠. 그런 소액 임차 보증금. 확정일자조차 안 받는 그런 보증금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경제적 위치에서 굉장히 여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정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불쌍한 거잖아.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주의에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 법이 뭐보다도 우선하래.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래. 왜냐면 소액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빼고 니네 담보권자가 가져가라.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금채권이 있어. 임금채권. 그러면 임차 보증금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걸 알겠죠? 하나 확정일자 받은 놈하고 그렇지 않은 놈. 그럼 이제 임금채권이 있어. 임금채권이라는 건 뭐야? 우리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회사에 받을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임금채권은 옛날 법은 무조건 우선했어. 아, 노동자 그 사람 보호해줘야지. 회사의 재산을 매각한다고. 그러면 노동자 이 체불임금 아니야. 체불임금. 이거는 먼저 줘야지. 그게 우리 법이었는데 이 담보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어. 헌법소원을. 그래서 헌법소원에서 은행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우리 담보권자보다 얘네들이 더 먼저 가져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돈을 빌려줄 때는 얘네 책임재산이 10억쯤 있었는데 망할 때 보니까 책임재산 없고 오히려 임금 체불만 있어서
나보다 너무 우선순위로 빨리 가져가지 않느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소송을 제기해.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얘기를 해. 아, 그게 맞다. 니네 말이 맞고 종업원의 임금 채권을 빨리 먼저 주면 그게 종업원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논리를 이해하기 좀 힘들어. 종업원들의 임금 채권을 먼저 주게 되면 은행들은 불안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회사는 점점 어려워질 거고, 그럼 회사가 망하게 되면 종업원은 회사에서 쫓겨나니까 종업원의 임금 채권을 우선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기교 묘미한 이론을 펼쳐요. 그래서 우리 법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예측 가능한 수준까지만 먼저 인정해 준다. 그래서 최종 3개월 분하고 3년 퇴직금은 채권자도 예측 가능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얘는 담보권에 우선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담보권에 우선한다. 그리고 재해보상금도 있어. 재해보상금. 이것은 담보권에 우선한다. 나머지 채권은 기타 임금 채권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요 채권들은 담보권에 우선하는 거야. 그럼 담보권에 우선 어차피 이따가 정리가 돼 걱정하지 마. 담보권에 우선하는 두 개의 채권이 생긴 거야. 담보권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우선순위를 두는 건 요 두 가지가 생기게 된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기타 임금 채권은 아닌 거야. 얘는 담보권에 밀리는 거야.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국세가 끼어들게 된 거야. 국세가. 조세 채권. 지방세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국세가 끼어든 거야. 담보권자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 국세가. 왜냐하면 담보권은 경제 기반을 만드는 거야. 안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해준다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담보권자가 국세보다는 원칙적으로 우선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담보권보다도 국세가 우선할 수도 있어. 뭐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담보권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럼 담보권자가 얘가 이 갑이라는 애가 지금 현재 체납 상태인지 아닌지가 확인만 되면 상관없겠지. 체납 상태가 아니면 빌려줘도 되고 체납 상태면 빌려주지 말라고 하면 되겠죠. 그럴 거 아니야. 그게 국세를 먼저 징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니까. 그러면 담보권에는 뭐가 있어? 설정 일자가 있잖아요. 그럼 국세도 체납 상태인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면 되겠지.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저당권 설정 일자가 있으니까 담보권 설정 일자가 보인다고요. 그럼 국세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세무서 가서 띄워보면 돼. 국세 완납 증명을 띄워보면 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3자가 얘가 세금 낼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법정기일이라고 불러. 그 법정기일과 설정일자를 비교하는 거야. 법정기일. 그러면 법정기일은 기본적인 개념이 가서 알아보면 되는 거야. 알아보면. 현실에서 어떻게 하겠어? 내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 내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너 세금 안 낸 거 있냐 물어봐야 된다고. 그럼 얘 보고 띄워오라고 하면 돼. 내가 가서 띄워주면 그건 개인정보죠? 줄 수는 없고. 그럼 얘는 가서 띄워봐. 그럼 세무서에서는 얘한테 받을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 어떻게 확인하면 돼? 신고했으면 신고했는데 납부 안 낸 게 있겠죠. 혹은 신고를 안 했지만 과세관청이 발급한 고지서가 있으면 고지서 보면 되겠죠. 그럼 잘 봐. 법정기일은 신고하는 국세라면 신고했다면 신고한 날이 법정기일이 되겠지. 신고했으니까 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납부 고지하는 건 고지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어? 아니면 도달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어? 발송일이지. 세무서에서는 발송했으면 지들이 알잖아. 그렇죠? 그래서 고지서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법정기일이 되는 거고, 세무서 가서 내가 띠로 가면 세무서에서는 고지했는지 알 거 아니야, 자기네가. 그러니까 법정기일은 고지서의 경우는 발송일이 되고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한 날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세무서는 알고 내가 가서 띠로 가는 거야. 그거 지금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 지금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법정기일이 중요한 거야. 요거 법정기일. 이것도 헌법소원 여러 번 들어갔어요. 여러 번. 법정기일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래서 했는데 지금 어쩔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실무에서는 그 발소원보다 좀 늦게 알거든요. 그래서 위헌소원이 들어왔어도 아니다. 괜찮다. 그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법정기일 중요한 개념이고,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어. 하나만 이제 정리하면 순서 잡을 수 있어. 좋아. 경비를 제우선으로 하고 저걸 매각하면 그 다음에 담보권보다도 더 우선되는 채권. 그것은 소액 임차 보증금과 최종 3개월의 임금이다. 얘들 사이에선 평등해. 비율이야. 얘들 사이에선. 어차피 앞단에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얘들 둘 다 받을 수 있으면 상관없죠? 둘 다 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채권은 담보권과 국세를 비교하면 되겠죠. 담보권 설정일보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더 빠르다면 국세가 우선하면 돼. 그죠? 담보권 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담보권이 우선하면 돼. 이 둘의 관계는 누가 해결했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해결했어. 담보권하고 기타 채권은 담보권이 무조건 우선한다고. 여기까지 왔죠. 근데 아니 국가가 임금 채권보다 우선하는 건 또 이상한 일이지. 얘하고 얘 사이에서는 우선순위가 법률상 담보권이 우선한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임금 채권하고 국세를 비교했을 때, 기타 임금 채권하고 비교했을 때 이상하지. 국가가 이 불쌍한 사람들보다 우선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이 경우 임금 채권이 우선해. 지금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순환구조라는 게 생긴다고. 순환구조. 국세 담보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빨라. 국세가 우선하죠. 담보권보다 무조건 임금 채권, 특정 임금, 특정이라는 말을 지어야 돼. 임금 채권보다는 담보권이 우선한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보세요. 임금 채권보다는 국세가 우선하지. 그러면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큰데 C가 A보다 크다라는 순환구조가 생기는 거지.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럼 순환구조를 끊어야지 어차피 도돌이가 안 될 거 아니야. 그 결과가 여러분 교재 잠깐 봅니다. 64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순서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체납 처분비가 집행비용이야. 경비 우선의 원칙. 소액 임차 보증과 특정 임금 채권은 그 둘은 평등하고 다른 애들보다는 우선해. 3번은 나중에 배워. 좀 이따 배우고. 그럼 4번이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담보권이 먼저 법정기일보다 앞서잖아요. 그럼 담보된 담보 채권이 우선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임금 채권, 특정 임차 보증금 있죠? 얘는 확정 일자하고 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국세로 넘어간다고. 국세로.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얘는 도돌이 구조가 안 생기지, 순환 구조가. 근데 오른쪽은 순환 구조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담보된 담보 채권 이 뒤니까 국세가 앞서죠. 근데 일반 임금 채권보다도 국세가 앞설 수밖에 없는 거지. 순환 구조가 있으니까. 지금 함께 하는 거 맞죠?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 그럼 담보를 더 우선으로 두면 우리가 또 지는 거잖아. 국세가. 그래서 이런 순환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법이 여러 개가 짬뽕이 돼 있어서 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보통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는 거야? 그냥 담보 채권은 일반 임금 채권은 담보 채권 뒤에 쫓아가요. 이렇게 나 공부할 때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고 근데 일을 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더라고. 법의 순환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 자, 이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 그래서 국세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법조문에 있어요. 국세 우선의 원칙. 국세 우선의 원칙은 담보권하고는 관계없이 일반 채권 중에선 국세가 우선한다는 게 원칙이고 국세 우선의 원칙에 예외가 있는 거야. 그 예외가 담보권자가 국세 법정기일보다 앞서면 우선한다. 그게 국세 우선의 원칙의 예외야. 다시 한번 원칙을 국세기본법에 정해놨어. 국세가 우선한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에 있는 국세 우선의 원칙은 수많은 예외를 가질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법률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중에 첫 번째가 경비. 그렇죠? 두 번째가 우리 소액 임차보증금, 특정 임금 채권.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당해세는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이 법정기일과 담보채권을 비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정기일이 담보채권에 우선하면 국세가 우선합니다. 담보채권이 법정기일보다 우선한다면 담보채권이 우선합니다. 다만 이때 일반 임금채권은 순환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끼워 넣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에 보면 요즘 시험은 그 구조를 물어보는 게 부담스러운 거야. 이게 세법의 범위가 아니거든. 저렇게 하면 국세기본법은 순환구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환구조를 잘 발생 안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오히려 그렇게 안 해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이해하시겠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따 예제 하나 풀어보기로 하고 자, 두 번째 교재 63페이지 보시면 조세 채권 간의 우선순위가 하나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세 채권이라는 건 국세와 지방세를 얘기하는 거죠. 국세와 지방세. 그럼 지방자치단체도 세금 받으러 가겠죠? 혹은 국세와 국세 간에도 조세 채권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지. A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잡고 있고 B 세무서는 양도세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우선하냐 이거야. 누가. 선생님 어차피 다 국세인데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야 세무서 실적이 달라. 실적. 우리 서장님 이번에 승진하는지 안 하는지가 결정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쪽에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순서가 필요하다 이거야. 순서. 왜 이 순서를 놔뒀냐면 이건 내 우스갯소리고 순서를 안 두면 세무서가 뛰질 않아. 지방세 체납됐으면 지방자치단체 먹겠지 그냥. 그죠? 아니면 저 국세 쟤네가 누구든 먹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즉 국세 안에서도 내가 먼저 발생했다고 먼저 주면 열심히 안 뛴다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법정길 순서대로 주면 이상한 생긴다. 법정길이 양도세는 얘가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지? 부가세가 있어. 부가세. 그러면 네가 양도세야. 양도세 관한 세무서야. 법정길 앞에 있어. 뛰겠어? 뛸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내 건데 어차피. 근데 뺏겨 남들한테 잘못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도 지금 먼저 땡겨갈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돼. 부가세라도 얘가 먼저 챙겨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얘가 먼저 열심히 뛰면 누구의 지위를 가지고 양도세 네가 먹을 걸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면 얘도 열심히 뛰겠지.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 열심히 뛰라고 조세채권에 우선순위를 둔 거야. 그럼 첫 번째 가장 열심히 뛰는 방법이 뭐예요? 고리대금업자처럼 움직이는 거죠. 담보받아라. 납세 담보 있는 국세가 넘버원이야. 담보 안 받았으면 뭐가 최고야? 처분 금지의 효력을 가지게 하는 압류가 그 다음 넘버2야. 넘버2. 압류해라. 압류. 그러면 처분 금지성이 있다고. 나중에 국세징수법에서 배울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면 숟가락 얹는 거야. 그 교부청구야. 교부청구. 그쪽에 상 차려놨어. 압류해놨어. 그럼 나도 숟가락 얹는 거야. 그거라도 얹어놔라. 그래야지 조세채권이 일실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세든 지방세든 국세 간에든 혹은 지방세 간에든 대원칙은 담보 있는 채권이 무조건 우선합니다. 이때 담보라는 건 납세 담보 받잖아요. 두 번째 압류 치라는 거야. 압류. 세 번째 압류 못 쳤으면 숟가락 얹어라. 교부 청구해라. 이 원칙은 누구 간에서만 성립하는 원칙이야. 조세채권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원칙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잘 봐요. 여기에 담보가 있어. 담보. 은행이 있다고. 은행. 그러면 1순위가 누구야? 1순위가 양도세죠. 2순위가 부가세. 2순위가 담보. 3순위가 부가세잖아요. 근데 누가 압류 친 거야? 얘 압류 치고 얘 가만히 있었어. 그럼 어떻게 정리해 주면 돼? 이 순서대로 나래비를 다 깔면 돼. 그런 다음에 얘가 10, 얘 10, 얘 10이야. 이해하시겠어? 재산을 매각했는데 20밖에 안 나와. 그러면 순서대로 일단 나래비를 1단계로 깔아. 10, 10. 얘는 한 푼도 없지. 하지만 얘가 열심히 뛰었지. 얘들 사이에서는 자리 바꾸는 거 아무 상관없어. 2단계로는. 그럼 얘가 끼고 가서 받아오면 되는 거야. 그래 열심히 뛰니까. 지금 이해하시겠죠? 안 그러면 얘가 압류치지 않고 얘들이 지들이 이렇게 팔아먹고 지들이 다 빼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세채권 사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함께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국세 우선권의 제한 아까 순서 봤고요. 이 중에서 하나만 이제 더 배우면 돼.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2차 가면 자세하게 배워요. 당해세라는 게 있어. 당해세.
당해세. 1차에서 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출문제 봐도 1차에서 당해세가 돼도 오히려 여러분이 애매하게 하면 다 틀리게 만들어놨어. 볼게요.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부가 우리 딸한테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증여했어요. 그럼 딸 증여세 내야 되겠죠? 근데 이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내기 전에 이 딸이 뭐 하는 거야? 가서 담보 설정하는 거야. 담보 설정. 이해하시겠어요? 은행에서 돈 이빠이 빌립니다. 그런데 증여됐다고 바로 증여세 내는 건 아니죠? 그럼 증여세 신고도 안 했어. 그럼 나중에 부가 결정하겠죠? 그래서 납세고지 발송하겠죠? 그럼 납세고지 발송은 한참 일어나지. 그래서 고지서 발송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 증여세에 대한 법정 기일은 언제야? 이거지. 증여세의 법정 기일. 그러면 뭐가 우선해? 담보 설정일이 우선하잖아요. 뭐보다? 법정 기일보다. 근데 이게 이상한 거야. 은행 돈 빌려준 애들은 선수예요. 선수라는 뜻 알죠? 돈 빌려준 애들은 세금도 알아야지. 선수라고. 얘들 과연 보호해줄 만한 위치에 있냐 이거야. 등기부등본을 딱 보니까 어저께 증여받았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곧바로 지금 돈 빌리러 왔다고. 그럼 증여세 아직 안 낸 거 안단 말이에요. 등기부등본에 증여라고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아는 거지. 증여세 내고 오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줄 수 있다 이거야. 이러한 당해세가 있는 이 건물을 증여받아서 지금 나온 증여세는 누가 무조건 국세가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해도 상관이 없겠지. 왜? 누구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아요? 은행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당해세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런 당해세는 다 재산과 관련된 거야. 상속, 증여,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라고 있어요. 요게 당해세야. 그래서 당해세는요. 법정 기일 유무에 관계없이 우선하는 거야. 법정 기일 유무에 관계없이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합니다. 66페이지 가보세요. 66페이지. 그래서 법정 기일인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1, 2번을 대신 확실하게 외우는 거야. 신고에 따라 납세무가 확정되는 건 신고일이야. 정부의 결정 경정으로 확정되는 경우는 발송일이야. 발송일. 그래서 법정 기일 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럼 소득세인데 내가 무신고했어요. 그러면 법정 기일 있어 없어? 아직 없어. 신고 안 했으면 법정 기일 없는 거야.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 세무서 가서 띄었을 때 내가 세금 내야 될 게 있는지 확인되는 날이야. 그러면 고지서는 발송한 날 확인이 되고 가서 세무서 가면 발송했는지 알 거 아니야. 자기들이. 그렇잖아요. 그거라고. 발송했는지는 알 거 아니야. 방금 했는데 방금 지금 밥 먹었어요?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밥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방금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그거지 그거. 그건 너무 쉽잖아. 그래서 발송일, 신고일.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돼. 몰라도 돼요. 가등기 설정 있죠? 이것도 편하게 보시면 돼. 가등기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본등기 하기 전에 등기 쳐놓는 거야. 그럼 계약금이랑 중도금 줬어요. 그죠? 그럼 가등기 쳐놓을 수 있어. 왜? 얘가 중도금까지 받고서는 빼내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가등기 칠 수 있어. 돈 빌려주고도요. 담보 가등기란 걸 칠 수도 있어. 뭐냐면 돈을 빌려줬는데 돈 안 갚으면 내 거로 주기로 했어. 아까 양도담보하고 비슷한 거야. 근데 양도담보 등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를 친다고. 임시가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내 걸로 바꿔줘. 그때 본등기 치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가등기를 친 날이 있고 본등기를 친 날이 있다고. 가등기, 본등기. 그런데 그때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법정기일이 생긴 거예요. 법정기일. 원래 등기로 보면 법정기일이 앞서니까 국세가 앞설 것 같죠. 근데 법정기일보다 가등기를 보면 가등기가 앞서니까 가등기가 앞서는 것 같잖아. 순서를 정확히 정해줘야지. 그래서 우리 법은 본등기 하면 그 효력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한다고 돼 있어.
그러면 가등기도 진짜 등기하고 똑같으니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죠. 그럴 땐 가등기가 우선하는 거지. 자, 그래서 모든 종류의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권과 관련된 가등기만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선.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고 채무 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완전 뭐 소련 말이죠, 여러분들. 어렵지. 정지 조건이라는 게 그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면 이란 뜻이야. What if 뭐 이런 거 있잖아. 대물 변제 예약에 의하여, 즉 부동산으로 갚기로 예약했다라는 거죠. 권리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나 담보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제사를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해지더라도 가등기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 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법조문 그대로야. 나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법조문 그대로고요. 다만 국세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등기된 피담보 채권이 국세에 우선한다. 맨 끝에 다만 주면만 잘 아시면 돼. 가등기가 우선한다. 결국은 뒤에 있으면 우선하지 않죠. 비교 정리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통정 허위 한번 볼게요. 통정 허위. 이것도 히스토리가 깊은 내용이야. 이것도 약간 두통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버벅거리는 거 이해하세요? 자, 통정허위라는 건 통정, 허위, 짜고 했다는 얘기죠. 짜고. 자, 한번 보세요. 이제 납세자들은 알게 됐어. 법정기일보다 담보권이 먼저 설정돼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는 걸. 그런데 나는 지금 사업 시작했어. 이 목표가 있는 사람이야. 나 큰 목표를, 야망을 가진 사람이야. 부가세 100억 체납하겠다. 야망을 가지고 시작했어. 100억 체납하겠다. 목표를 가진 거지. 대신 재산은 다 빼돌려놓고. 그렇잖아. 담보권 우선 되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 법정기일이 오기도 전에 나는 예상을 가지고, 법정기일이라는 게 확인되는 날짜니까 그 전에 부가가치세는 뭐야. 진짜 이상적인 부가가치세는 신고하는 게 아니죠. 그냥 받자마자 갖다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이상적인 부가가치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유흥지점 이런 데는 신용카드 긁으면 카드사가 먼저 내버리래잖아. 지금 법을 만들어서. 신고하지 말고. 국가가 얼마나 많은 유예기간을 줬어.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야, 그거 받아서 한꺼번에 내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갖다 줘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 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야. 그 3개월 잘 버텨서 부가세 슈킹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니까 그 법정 기일 전부터 기획을 했었겠지. 그렇죠? 내 재산을 누군가에게 담보를 다 줘버린 거야. 이걸 통정 허위로. 그러면 국가가 무조건 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요, 무조건 1년 전에 설정한 거는 무조건 국가가 이기도록 돼 있었어.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말이 되냐. 은행이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위헌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지금 정비된 법이 어느 정도까지 온 거냐면, 이게 통정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담보권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 통정 허위의 징표로서 정해놓은 게 특수관계인과의 담보권 설정이에요. 언제까지? 법정 기일로부터 1년 이내. 그게 지금 현행법이에요. 그래서 국세 법정 기일 전 1년 이내 특수관계인과 담보를 설정하면, 이것도 무조건이 아니야. 추정한다는 거야. 추정. 왜냐면 이게 통정 허위면 무조건 짠 거를 입증만 하면 과세한청이 이기는 거야. 담보권은 없는 거니까. 근데 통정 허위라고 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누가 입증해야 돼?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된다고. 그런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마라. 무조건 통정 허위로 추정해 주겠다. 그럼 통정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돼? 납세자가 입증해야 되겠죠. 그렇게 흘러가는 내용이다. 정리됐죠? 다음 페이지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이 문제가 잘 냈어. 아주. 회계사 18년 문제인데요. 단순하지만 아주 잘 낸 거야.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증여세 관할 세무서장이, 보통 이러면 쫄아. 증여세 공부 좀 한 사람 당해세구나.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관할 세무서장이 갑의 토지 A를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1억 8천만 원에 매각하고 체납처분비 1천만 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봤어. 부가가치세로. 지금 증여세도 있고 부가가치세도 있는데 이걸 압류친 건 누구야? 증여세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친 거죠.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 관할 세무서장이 얼마 가지고 갈 수 있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출발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서 순서 나래비로 먼저 있는 놈부터 깔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럼 출발 금액은 얼마야? 1억 7천. 1억 8천에서 1천만 원 우선 빠지잖아. 1억 7천 가지고 누구끼리 나눌지를 보시면 돼. 자, 증여세와 그 가상금인데 지금 이제 가상금 없지만 그 법 당시는 그랬으니까 5천만 원이 있고요. 갑은 토지 A를 6월 1일에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 납부하지 않았고 2018년 6월 5일에 납세 고지서 발송했어. 일단 이게 당해세인지는 그 다음 검토하시면 돼. 법정기일부터 보는 거야. 법정기일. 법정기일 언제입니까? 2018년 6월 5일이죠. 그래서 2018년 6월 5일이 증여세 법정기일이야.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얘가 압류했잖아. 압류.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보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선한다고. 실제 뒤에 있어도 부가세보다는 얘가 우선한다고. 압류했잖아. 그렇죠? 압류했으니까. 조세 채권 간의 우선순위에서는 압류가 우선하니까. 근데 그것도 안 바꿨다고. 1차니까.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알아도 이기는 거란 말이야. 이거 1차는. 두 번째. 대한은행 대출금이 있는데요. 19년 7월 1일이 담보권 설정일이죠. 그래서 이게 5천만 원이었고 19년 몇 월 며칠? 7월 5일. 7월 5일. 그래서 저당권 있는 거죠. 담보. 얼마 있어요? 6천. 얘가 당해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우선하는 거죠. 법정기일 자체가 우선하니까. 그 다음에 갑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에요. 최종 3개월 임금채권 눈물이 나죠? 남았나? 1천만 원. 무조건 우선순위지. 옆에서 갖다 붙이세요. 저 1천만 원은 무조건 우선순위죠. 담보권이고 나발이고 아니에요. 기타 임금채권 있죠? 그거는 뒤에 있는 거잖아. 누구 뒤에 있는 거야? 이건 기타 임금은.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되지. 얘 뒤에 있다고. 얘 뒤에. 기타 임금 채권 무조건 얘 뒤에 있는 거야. 기타 임금. 응? 시험장에서 기타 임금은 담보 채권 뒤에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항상. 항상. always. 그쵸? 담보 채권 뒤에. 얼마? 2천?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는 언제야? 부가세는 2019년 7월 15일에 신고했죠? 법정기일은 7월 15일이지. 부가세. 그게 얼마야? 1억. 부가세. 2019년 7월 15일. 기타 임금은 얘 뒤에 오지 않아. 무조건 얘 뒤에 오는 거야. 이렇게. 끝났지 뭐. 1억 7천에서 1천만 원 먼저 빠지고 5천 빠지고 6천 빠지고 2천 빠지는 거지. 남은 거. 그러면 얼마야? 6천 1억 2천 1억 4천이네. 그러면 거기 보시는 것처럼 부가가치세 3천 가져가겠네. 3천. 정답은 2번이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푸시는 게 가장 실수하네. 1차든 2차든. 그렇죠? 2차에서는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회계법 공부할 때 하시면 돼. 말은 이렇게 쓰면 안 돼. 하나하나 비교해서 순서대로 논리적. 아까 A, B, C 있지. 연습했던 것처럼 A는 B보다 크다. B는 C보다 크다. 고로 A는 C보다 크다. A, B, C 이런 식으로 글은 쓰는 거고 계산 문제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이제 과세와 환급 나가겠습니다. 과세와 환급. 지금 우리가 몇 분부터 했었죠? 45분부터 했죠? 아씨, 약간 애매하지만 관할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쉽습니다. 관할관청. 관할이라는 건 우리 개별세법에서 뭐라고 배워요? 개별세법에서 관할관청 납세지라고 배우는 거야. 납세지. 그래서 납세지라고 얘기하는 게 관할이야. 관할.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나와바리라고 부르죠. 세무서 나와바리 얘기하는 거야. 누구 거냐. 근데 여러분 내가 주소지가 마포구야. 마포구. 근데 나의 소득세를 조사하는데 마포 세무서장님이 아닌 갑자기 강남 세무서장님이 오셨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세무조사 강남 세무서장이 오면 우리 친구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드려야 돼요? 뭐 착하게 있는 거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할 거야? 관할 안 맞다고? 우리 친구는 주저합니까? 전 내비둡니다. 어차피 다 무효가 될 거기 때문에 내비둡니다. 시간 보내고 제척기간 보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효야 무효. 그렇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유리할 때는 세무조사할 때 테크닉 뭔지 알아? 공무원분께서 뻘소리 할 수도 있잖아. 좀 맞지 않는 얘기할 때 있잖아. 가만히 내비둡니다. 저는 절대 거기서 대들거나 대항하거나 절대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비둡니다. 전략이죠, 전략. 그리고 필드 마지막 날 얘기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네요 라고 하면서 드립니다. 출력해서 법조문 드리고 예규 판례 드립니다. 그럼 공무원분 이제 빼밥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기간 다 끝났어요. 복면하는 기간 다 끝났고 이제 심하게 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 수긍하세요. 잘못된 거 다 수긍하세요. 제대로 부과하는 거는 무조건 대드세요. 이거는 이겨야지. 이거는 어떻게든. 그래서 완전 잘못된 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인생의 테크닉이야. 어쨌든 언젠가 진실은 밝혀진다. 제가 인생의 화두로 삼고 싶은 단어입니다. 어쨌든 간에 과세표준의 신고부터 한번 보면 신고도 재밌는 건 신고는 납세자가 다른 세무서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 받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신고는 관할을 위반해서 신고해도 다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있죠? 어디서 하는 거야? 주소지 관할인 거야? 아니면 사업장 관할이야? 사업장 관할이잖아. 그런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 가서 해도 받아주는 거야. 시간만 조금 오래 걸려. 1시간 정도 걸려. 그래서 신고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 그런데 오른쪽에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권을 부과하는 거죠. 과세권을 행사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이 해야 돼. 언제? 처분 당시. 처분 당시.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들어볼래요? 내가 2016년에 강남에 있었어. 그러다 2018년에 어디로 옮긴 거야? 마포로 옮겼어. 근데 2016년 세무조사 나왔어요. 그런데 과거 16년에는 나 강남에 있었잖아. 근데 18년에는 지금 어디로 왔어? 지금 마포로 왔죠? 그럼 세무서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야? 2016년 거 조사하면. 다시 읽어봐. 여러분들 국어를 그렇게 못해. 처분 당시, 지금 처분할 시점에 2018년에 와서 처분하잖아요. 마포에서 하면 되는 거야. 옛날 세무서장이 하는 게 아니야. 처분 당시 세무서장이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항상 처분 당시 세무서장이 하는 건데요. 이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사람이 한 강남에만 한 20년 있었어. 특히 지역에 오래 있는 회사들은 세무 공무원분들 새로 오시면 인사하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바카스 늘 사가지고 가고 비타오백 늘 사가지고 가고 그렇죠? 자양 이런 거 늘 사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친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세무서에서 국세청이나 지방청에서 교차 조사를 시켜. 그래서 야 얘가 마포 관할인데 강남에 해라. 이렇게 교차조사 명령이 나오면 교차조사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예외가 그거야. 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권한 있는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는 효력이 있다. 교차조사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마포 세무서 건데 강남으로 보냈잖아. 그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교차 명령을 내리면 돼요.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해야 되는데 중부청 보고 조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국세청장이 명령하면 돼. 그게 교차조사야.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수정, 경정, 기한후 신고를 갈 거예요. 수정이나 경정은 일단 느낌이 뭐야? 이왕에 확정되어 있는 세액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수정은 어떻게? 증액하는 방향으로. 경정은 뭐? 감액하는 방향으로. 수정은 기왕에 확정되어 있는 세액을 늘리는 거. 경정은 기왕에 확정된 세액을 줄이는 걸 경정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앞에 붙이는 말이 수정인지 경정인지는 알았는데 수정 뒤에 붙이는 말은 신고라고 부릅니다. 신고.
즉 수정은 내가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신고만 하면 돼요. 원래 신고 납부주의하에서 신고는 인정되는 거잖아. 그래서 수정도 확정력이 있어요. 근데 감액해달라고 하는 건 경정 신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무조건 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경정은 청구하는 겁니다. 청구.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경정은 청구하면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하고 경정 사유가 있다면 경정 결정을 해서 세금을 내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애시당초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무신고죠? 그런데 내가 무신고한 사실을 인지하고 일정 기간 안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한 후 신고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세관청은 세금 내는 날짜에 제대로 신고 안 한다면 무조건 안 믿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그 세액엔 확정력이 있었죠. 하지만 무신고 이후에 신고하는 건 확정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이라는 게 없어. 그 세액을 확정시키지 않아. 기한 후 신고가 딱 들어오면 과세관청은 이를 확인하고 뭘 해줘야 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기한 후 신고가 들어오면 결정을 해줘야 돼. 쫓아오시겠죠? 결정해준다. 그럼 좀 어려운 거 해볼까? 자, 수정신고는 기한에 확정된 세액을 증액하는 거. 경정청구는 기한에 확정된 세액을 감액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기출문제 제일 어려웠던 질문 하나 물어볼게. 기한 후 신고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안 맞는 거지. 기한 후 신고는 확정력이 없잖아.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수정신고도 경정청구도 못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한 후 신고한 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안 돼. 왜? 확정된 바가 없으니까. 그게 기본적인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71페이지에 보시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를 비교해놨고요. 일단 세액의 확정력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신고 납세제도 있고 부가가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증여세는 신고를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 신고하는 거지. 다만 납세자의 신고는 참고 자료에 불과할 뿐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어요. 그러면 부가가세 제도에서도 수정신고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수정신고해서 가산세 같은 걸 줄일 수 있거든. 그래서 부가가세 제도에서도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역시 뭐는 없어. 확정력은 없는 것이. 당초의 신고도 확정력이 없으니까 수정신고 역시 확정력은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확정력 있어요? 아니야. 하나도 없어. 그냥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만 해보는 거야. 기한 후 신고 확정력 없다. 자,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이 인지해서 새로 확정시키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엄마가 잔소리하는 거하고 다른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잔소리하면 하기 싫죠? 아니야. 그렇지만 납세자는 그런 거 없어. 엄마가 하기 전까지는 내가 언제든지 해도 돼요. 그래서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 언제든지 해도 돼. 이해하시겠죠? 통지서 나오기 전까지 국가가 확정을 새로 시키기 전까지 내가 언제든지 먼저 확정해도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로 나뉘는데 이건 이따 볼 텐데요. 경정청구는 통상의 경정청구라고 해서 5년 이내 하도록 돼 있어. 제척기간이 5년이죠? 그래서 5년 이내에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역사가 깊어. 내가 공부했을 땐 경정청구 제도 있죠. 옛날에 맨 처음에 내가 수험생이었을 때 했을 거예요. 경정청구 제도가 없었습니다. 국가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건 없는 거야. 대박이죠. 그래서 그때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가라는 거였어.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라는 거였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회사 다니까 1년짜리가 생겼습니다. 1년. 1년 안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다 한 10년 지나니까 3년짜리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요 근래 5년으로 온 거야. 그래서 5년 같이 맞춰준 거야. 그래서 이 경정청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이 옛날의 판례들하고 지금이 많이 다른 거야. 옛날에 3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안 맞아 있고 서로 맞지 않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간격을 조정하기 위한 판례와 법령이 되게 많았다고. 근데 지금은 그 간격이 없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2차 가면 흡수설이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있지? 그거 지금 안 맞는 게 많은 거야. 지금 같은 5년이기 때문에. 옛날에 5년, 3년 이게 서로 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어디까지를 포함시키고 아는 거 싸움이 많은데 이제는 할 게 없어. 이제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 어쨌든 5년 이내. 자, 이제 넘기셔서요. 수정 신고부터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